가족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매일 밤 시부모님 방에서 들려오는 의문의 소리, 몰래 엿본 그날 밤 저는 끔찍한 비밀을 마주하고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생활 소음이겠거니 했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은 떨칠 수 없었습니다. 좀처럼 가시지 않는 호기심의 문틈으로 방 안을 엿본 그날 밤 침대 위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끔찍한 비밀을 마주한 것처럼 제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 뒤에 숨겨진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후 모든 것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직접 겪지 않고서는 절대 믿을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댁은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2층짜리 번듯한 전원주택이었고 시부모님은 두 분 모두 60이 넘으셨지만 점잖고 반듯한 분들이셨습니다. 친척이며 동네 사람들 모두 제가 복받았다며 참 괜찮은 집에 시집왔다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제게는 무언가 잘못된, 말로 설명하기 힘든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혼식 직후부터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매일 밤 1층에 있는 시부모님 방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떨 때는 누군가 침대를 옮기는 듯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어떨 때는 거친 숨소리가, 또 어떨 때는 누군가 벽에 부딪히는 듯한 묵직하고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라 건강이 좋지 않아 잠을 설치시거나 뒤척이시는 소리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하고 급박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거의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 비슷한 시간대에 소리가 들려온다는 점이 이상했습니다. 그런 밤이면 저는 남편 곁에 누워 무거운 마음에 짓눌렸습니다. 곤히 잠든 남편을 살며시 돌아보면 그는 바로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남편을 흔들어 깨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 안 들려요? 전 똑똑히 들리는데. 하지만 남편은 잠결에 웅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에이, 그냥 주무세요. 부모님 잠 못 주무시고 뒤척이시나 보지. 그러고는 다시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았습니다. 남편의 그런 무심함은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이 집에서 숨겨진 진실을 눈치챈 사람은 저 혼자이고 다른 모두는 애써 외면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소음은 더 이상 희미한 소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마치 억지로 억누르는 듯한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직후 나무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흐느낌인지 신음인지 모를 이상한 소리와 뒤섞인 가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두 귀는 뜨거워지고 심장은 세차게 방망이질 쳤습니다. 이게 정말 노부부의 평범한 사생활일까? 아니면 내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소리는 제가 아는 그 어떤 부부의 일상과는 달랐습니다. 긴장감 넘치고 다급하고 어딘가 모르게 기이했습니다. 저는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1층으로 내려가 시부모님의 얼굴을 볼 때면 두 분의 눈빛 속에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아버지 박만식 어르신은 겉보기엔 늘 온화하고 말씀도 차분하셨지만 가끔씩 저를 쏘아보는 눈빛에 소름이 돋곤 했습니다. 특히 제가 불면증이나 밤에 들리는 소음에 대해 무심코 이야기할 때면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슬그머니 다른 화제로 돌리셨습니다. 반면 시어머니 최은숙 여사님은 제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이시는 일이 잦았습니다. 어떨 때는 물을 따르시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고 무언가 말씀하시려는 듯 입술을 달싹이다 이내
그만두시기도 했습니다. 제 안의 호기심은 점점 더 커져 강박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일상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우연히 시부모님 방 앞을 지나가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구겨진 침대 시트와 이불 위에 번진 검붉은 얼룩 같은 것을 얼핏 보았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서서 가슴이 철렁했지만 더 깊이 생각하기 두려워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진실을 파헤치고 싶은 마음과 온몸이 떨릴 정도의 두려움 사이에서 제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이 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무더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느 때처럼 깊이 잠들어 있었고 시계는 12시를 지나 1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익숙한 신호처럼 그 소리가 또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격렬하고 또렷했습니다. 침대가 심하게 삐걱거렸고 가쁜 숨소리 사이로 애원에 가까운 흐느낌이 섞여 들려왔습니다. 저는 온몸을 떨었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겠다. 저는 남편이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 걸음 시부모님 방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복도의 희미한 불빛이 차가운 타일 바닥을 비추었고 제 그림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살짝 닫힌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방 안의 소리는 여전히 격렬하고 광기 어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듯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문을 살짝 밀었습니다. 문은 아주 작은 소리를 내며 열렸지만 제 심장은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주 작은 틈이었지만 안을 들여다보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서 벌어지는 광경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두 다리는 바닥에 뿌리내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숨이 멎었고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 광경은 제가 이 집에서 목격하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끔찍한 악몽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은 깊은 심연으로 추락하는 듯 했습니다. 제 시선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이 침대 위를 비추는 그곳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광경은 너무나도 선명해서 착각일 리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박만식 어르신이 시어머니 최은숙 여사님을 힘으로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 것은 노부부가 아직 부부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분이 서로에게 얽혀있는 방식의 기괴함 때문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힘줄 선 손은 시어머니의 앙상한 두 팔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결박하듯 말입니다. 어머니는 힘없이 버둥거렸고 입에서는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억눌린 흐느낌과 애원의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모습은 결코 평범한 사랑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압이었고 절망적인 사투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두 눈은 질끈 감겨 있었고 눈물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심장이 꽉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을 놓칠 뻔할 정도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째서, 어떻게 남편이 아내에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지? 60평생을 살고 40년 넘게 부부로 살았는데도 저런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야 하는 건가? 저는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소리치며 말리고 싶었지만 다리가 굳어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공포와 충격이 저를 어둠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그저 온몸을 벌벌 떨며 식은땀에 옷이 흠뻑 젖은 채로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 사이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더는 못하겠어요. 그 말은 비수처럼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들어왔던 그 소리들이 부부간의 다정한 시간이 아니라 고통의 반복이었음을, 최은숙 여사님이 어두운 밤마다 홀로 견뎌내야 했던 소리 없는 비극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치다 그만 벽에 부딪혔고 작은 소리에 스스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심장은 천둥처럼 울렸고 방 안에 두 분이 눈치챌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다행히도 격렬한 몸싸움 속에서 두 분은 바깥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몸을 돌려 도망치듯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저는 방금 끔찍한 진실을, 아마 제 남편조차 모를 비밀을 목격한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눕자마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텅 빈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남편을 깨워 이 집에서 방금 끔찍한 광경을 봤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았을 때 아무도 믿어주지 않거나 더 나쁘게는 저를 집안의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몰아세울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낌을 참으려 애썼지만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으로 내려갔을 때 시어머니는 분주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눈은 퀭했고 얼굴은 평소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어머니는 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응, 늘 이렇단다. 제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께 묻고 싶었습니다. 앙상한 그 손을 잡고 제가 모든 것을 봤다고, 이제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어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아버지의 눈빛이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저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근엄한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은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모든 것을 봤다는 것을 알기라도 하는 듯, 혹은 절대 끼어들지 말라는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넋나간 사람처럼 일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침대 위에서 억압당하던 시어머니의 모습, 눈물을 흘리며 질끈 감았던 두 눈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너무나도 가여워 목이 메었습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피곤해하시고 허리와 머리가 아프다고 하셨지만 조용히 참고 불평 한마디 않으셨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동안 어머니를 인내심 많고 희생적인 분이라고 존경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인내는 미덕이 아니라 쓰디쓴 체념이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것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세심하게 주변을 살폈고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장에서 일찍 돌아왔을 때 저는 시어머니가 툇마루에 멍하니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텅 빈 눈으로 먼 곳을 바라보시며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시아버지를 아내와 자식을 끔찍이 아끼는 모범적인 남편이라고 칭찬했지만 진실은 정반대라는 사실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밤 또다시 시부모님 방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심장은 아픔으로 조여왔습니다. 용기를 내어 보았지만 이번에는 차마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누워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 억눌린 흐느낌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가 증오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에게 존경받지만 어두운 밤에는 독재자이자 무자비한 폭군인 그 남자가, 저는 또한 한평생을 어둠 속에서, 출구 없는 긴 밤 속에서
살아온 시어머니가 너무나도 가엾고 안타까웠습니다. 언젠가는 이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고 최은숙 여사님이 계속 고통받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진실이 밝혀지면 온 가족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조용히라도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 호기심과 연민이 훨씬 더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지리라는 것을. 제가 비밀을 지켰다고 생각했던 그날 밤, 시아버지의 그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제 머릿속에 은밀한 위협처럼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저는 마음속에 돌덩이를 짊어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집안의 모든 소리가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국자가 냄비에 부딪히는 소리가 제 신경을 긁었고, 시아버지가 타일 바닥을 끄는 슬리퍼 소리는 제 귀를 찢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마른 기침 소리는 제 가슴을 베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차를 따르고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려 애썼지만 눈은 항상 어머니의 뒷모습을 좇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목에는 희미한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작았지만 제 숨을 먹게 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채소 바구니를 들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손목이 왜 그러세요?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손을 빼고는 종이장처럼 얇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 어젯밤에 침대 모서리에 부딪혔나 보다. 그 미소는 아무것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바람에 스치는 얇은 은박지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다 봤다고, 제가 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제 목을 조르는 듯 했습니다. 마침 퇴마루에 있던 시아버지가 들어오시며 찻주전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초겨울 수면처럼 차가운 그의 눈빛이 저를 훑었습니다. 그날 아침 식사는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회사 일에 대해 의례적인 질문 몇 개를 던지더니 제게로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밤에 대문 단속 잘하고 늦게 아래층에 내려오지 말거라. 밤에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법이다. 걱정하는 듯한 말이었지만 그 칼날은 정확히 제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최은숙 여사님은 식탁 밑에서 두 손을 꼭 맞잡은 채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앙상한 뼈마디가 하얗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설 때 어머니는 갑자기 발밑땅이 진흙으로 변한 사람처럼 잠시 휘청였습니다. 제가 급히 부축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금세 균형을 잡고 작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엄마 괜찮다. 점심때가 되자 저는 집에 있겠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남편에게 먼저 출근하라고 하고는 시장은 나중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최은숙 여사님과 단둘이 있고 싶었습니다. 부엌에서 저는 일부러 어설프게 파스를 찾는 척하며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저번에 쓰시던 파스 어디 두셨어요? 요즘 자주 머리가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니는 평소보다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깊고 축축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찬장을 가리키셨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작은 파스병 옆에 낡은 연고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와 파스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 혹시 힘든 일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도울게요. 제 말은 마치 팽팽한 풍선을 바늘로 찌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고 두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끓고 있는 국을 푸며 애써 태연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은 원래 이런 곳이란다. 예전부터 쭉 그랬어. 난 이제 익숙해. 쭉 그랬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대체 몇 년 동안이나 반복된 걸까? 저는 창문 없는 방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최은숙 여사님은 국그릇을 내려놓고
무언가 고민하는 듯 저를 다시 한번 쳐다보시더니 이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말하고 싶지 않거나 혹은 감히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의 침묵은 뜨거운 햇볕에 달궈진 벽돌담 같아서 만지면 화상을 입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수백 개의 질문을 삼켰습니다. 오후에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섰지만 아무것도 사지 못한 채 서성였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면 믿어줄까? 제 남편은 이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이 집의 벽돌 한 장, 나무 한 그루까지 속속들이 알 테지만 어쩌면 벽에 난 균열은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해 요즘 불면증 때문에 이상한 소리를 자주 듣는다고 슬쩍 떠봤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남편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당신 또 예민하게 구네. 부모님 연세 드셔서 뒤척이시는 소리겠지. 신경 쓰지 마.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런 대답은 무심함이거나 혹은 현실을 외면하려는 것이거나 어느 쪽이든 가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오래 부엌에 남아 설거지를 했습니다. 툇마루에서 시아버지가 마른 기침을 하고 사기 재떨이에 담뱃재를 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그가 부엌으로 들어와 문에 기댄 채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시집온 며느리는 집안의 규율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 할 말이 있으면 내 남편에게 하고 밤늦게 몰래 돌아다니지 마라. 남들이 보면 웃는다. 저는 다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돌아섰습니다. 네, 아버님, 알겠습니다. 그는 비웃는 듯 마는 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래, 좋다. 이 집은 내가 벽돌 한 장 쌓아 올린 집이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건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야. 말을 마친 그는 떠났고 부엌에는 목을 조르는 밧줄처럼 매캐한 담배 냄새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가 경고를 날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몰래 엿본 그날 밤 이후 두 번째 밤이었습니다. 저는 아래층으로 내려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시계 초침 소리 하나하나가 제 살갗을 꿰매는 바늘처럼 느껴졌습니다. 11시가 넘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심장까지 이어진 현악기줄을 팽팽하게 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았고 눈물이 흘러 베개를 적셨습니다. 제가 비겁하다고 느꼈지만 동시에 아무런 증거 없이 뛰어들었다가는 상황만 악화시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머니께 돌아갈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직접적인 증언이나 혹은 부인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 생각은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미끄러운 밤의 바다에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부표가 되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른 방식으로 어머니께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요즘 악몽을 자주 꿔서 어둠이 무섭다며 예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마음의 평안을 비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조금 놀라시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며 저녁에 일찍 향을 피우고 잠자리에 들고 자극적인 뉴스는 많이 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떤 것들은 굳이 보려 하지 않아도 한밤중에 저절로 나타나기도 해요. 이번에는 어머니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수저를 든 손이 식탁 위로 떨어지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누가 들을세라 주위를 살피더니 고개를 숙이고 낮고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그만 말하렴. 다 지나갈 일이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뼈마디가 느껴졌습니다. 지나가야 할 상처는 흉터가 남지만 곪은 상처는 터져야만 지나가요, 어머니. 어머니는 손을 뿌리치고 돌아섰고 저는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후에는 과일을 좀 나눠드릴 겸 옆집에 들렀습니다. 오랜 이웃인 아주머니는 저를 붙잡고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둔 말을 하려는 듯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새댁이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르는 게 많을 거야. 박서방이 원래 성격이 불같아도 마누라는 아끼는 사람이야. 근데 옛날 남자들 사랑 방식이라는 게 사람을 고생시킬 때가 많지. 몇 년 전에는 최 여사가 섬돌에서 넘어져서 팔이 부러진 적이 있었는데 듣자 하니 부부싸움 때문이라고 하더군. 파출소에서도 다녀갔었지. 근데 결국 흐지부지 됐어. 본인이 발을 헛디뎠다고 하니 어쩌겠어. 저는 그 자리에 굳어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툇마루로 불어와 나무심 몇 개를 흔들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최 여사, 속으로 사귀며 산지 오래됐지. 근데 워낙 순하고 남편한테 꼼짝 못하는 사람이라 내 말은 저렇게 억누르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이야. 거친 삼배, 이불도 계속 덮고 자면 해지는 법이지. 저는 아주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발걸음은 마치 옆집 툇마루 전체를 짊어진 듯 무거웠습니다. 저녁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방을 바꾸는 건 어때요? 부모님이 위층 우리 방을 쓰시면 더 환하고 좋잖아요. 우린 아래층에 있으면서 돕기도 편하고요. 남편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당신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해. 아버지가 몇 년 동안 아래층에 계셨는데 저는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혹시 밤에 어머니 편찮으시면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요. 남편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자꾸 상상하지 마. 당신 너무 예민해. 저는 남편의 목소리에서 현실을 마주하기 귀찮아하는 나태함과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그를 탓하진 않았지만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세 번째 밤, 저는 두려운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옷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어두고 녹음 기능을 켜두었습니다. 언젠가 이 증거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망신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만약 모든 것이 터졌을 때 어머니가 거짓말쟁이로 몰리지 않도록 지켜줄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집이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11시 10분 전, 이 집의 정적은 유난히 기묘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 표면 아래 거대한 물고기가 꼬리를 흔들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11시가 되자 소리가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침대 소리, 그리고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아주 조용히 방문을 열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몸 밖으로 튀어나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부모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방 안에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번처럼 안을 들여다볼 용기는 없었습니다. 차가운 벽에 몸을 바싹 기댄 채 땀으로 축축한 손바닥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에서는 수영하다 숨이 찬 사람처럼 시어머니의 흐느낌이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뛰어 들어가고 싶었지만 저는 지금 충동과 구조의 경계선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기로 했습니다. 만약 지금 제가 문을 두드린다면 시아버지는 경계심을 품고 모든 문을 닫아버릴 것이고 저는 어머니를 빛으로 이끌 유일한 기회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등 뒤 복도에서 갑작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돌아섰고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슬리퍼를 신지 않은 맨발로 타일 바닥 위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꺼지지 않은 두 개의 숫덩이처럼 어두웠습니다. 방 안에서 새어나온 노란 불빛이 그의 광대뼈의 사선으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분노하거나 소리치지 않고 무서울 정도로 평온하게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말했을 텐데 밤늦게 아래층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의 목소리는 뼈처럼 가늘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쇠구슬처럼 떨어졌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고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옷주머니 속 휴대폰은 제 떨리는 손바닥 때문에 미세하게 진동했고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추우실까봐 담요 가지러 내려왔어요. 저는 말하면서 옷주머니를 가리려고 살짝 몸을 기울였지만 그의 시선은 정확히 그곳을 향했습니다. 마치 칼집에서 막 꺼낸 칼날처럼 차가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오후에 마시던 녹차 향과 담배 연기가 뒤섞인 낡은 벽의 퀴퀴한 냄새와 함께 그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착한 며느리로구나. 시험이 걱정할 줄도 알고 기특하다. 하지만 너무 호기심이 많으면 안 된다. 어느 집이든 그 집만의 법도가 있는 법이야. 그는 아주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눈가에 깊은 주름이 밭고랑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저는 목구멍이 바싹 마르는 것을 느끼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어머니의 흐느낌이 갑자기 멎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손으로 입을 막은 것처럼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반걸음 물러섰습니다. 네, 아버님, 방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몸을 돌리는 순간 그가 갑자기 제 팔을 잡았습니다. 힘줄이 선 손이었습니다. 힘이 세진 않았지만 저를 멈추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기울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옷 주머니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이리 내보거라. 아비가 좀 보자. 그 말은 마치 덫에 스프링이 튕겨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 온몸은 뻣뻣하게 굳었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안전과 낭떠러지 사이에 아슬아슬한 경계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 자신도 그런 용기가 있는지 몰랐던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진실을 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복도의 얇은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두 눈이 아주 살짝 깜빡였다가 이내 원래의 냉정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제 팔을 놓았고 그의 등 뒤에 있던 방문이 안에서부터 아주 조용히 딸깍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금 물러서서 마치 섬돌에서 고양이를 쫓아내듯 눈짓으로 저를 쫓아냈습니다. 저는 얇은 얼음 위를 걷듯 한 걸음 한 걸음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도착하자마자 허리를 숙였습니다. 손은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옷주머니 속 휴대폰은 여전히 녹음 중이었고 이제는 전쟁터의 북소리처럼 울리는 제 심장 소리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저는 녹음을 끄고 갓 돋아난 연약하지만 살아있는 새싹을 감싸듯 휴대폰을 손바닥 안에 감쌌습니다. 그날 밤 내내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자 잿빛 구름이 달을 가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손바닥이 세상을 덮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은숙 여사님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셨습니다. 발걸음은 아주 가벼웠지만 제 온몸이 가장 작은 진동에도 반응하는 안테나처럼 변해 있었기에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와 죽을 푸셨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릇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부축하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언젠가 말씀하고 싶어지시면 그저 고개만 끄덕여 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두 눈은 마치 안에서 누가 불을 붙인 것처럼 붉어져 있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제 손을 1초간 잡으셨습니다. 그 짧은 손길은 제게 하나의 약속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이 싸움이 한 번의 충격으로 끝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과 인내, 그리고 지혜가 필요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어머니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 긴 밤들로부터 어머니를 떼어놓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단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저는 제가 가진 모든 평정심을 동원해 남편과 다시 한번 이야기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어머니가 믿는 외부인의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저는 바람에 맞서는 든든한 닷처럼 그 녹음 파일을 등 뒤에 간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아버지 앞에서 진실이라는 두 글자를 내뱉은 순간부터 그의 모든 시선이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닐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저는 더욱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만약 오늘 밤 제가 물러선다면 내일 밤 그리고 그 이후의 수많은 밤 동안 저 방에서는 계속해서 삐걱거리는 소리와 억눌린 흐느낌이 울려 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늙은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어둠 속에만 머물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플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아주 작지만 선명한 소리가 제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문을 열어야 할 때다. 훔쳐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빛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골목 밖에서 들려오는 평화로운 아침 소리가 쓰라릴 정도로 고요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고 최은숙 여사님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의 눈 속에 두려움 외에 작게 반짝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햇빛을 받은 먼지 한 톨처럼 아주 작았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제가 다시 손을 내밀었을 때 다른 손이 용기를 내어 잡아줄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만약 그 소리가 또다시 들려온다면 저는 더 이상 벽 밖에 서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결코 거절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문을 두드릴 것이고 필요하다면 그 진실의 진짜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제 머리 셔츠는 마치 누군가 계속해서 두드리는 텅 빈 북 같았습니다. 그 소리는 요란하지 않았지만 끈질기게 이어져 어떤 일에도 집중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요리를 하다 물을 쏟고 설거지를 하다 그릇을 놓치기 일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고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치워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침묵은 피는 나지 않지만 심장으로 한 방울씩 스며드는 상처처럼 저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지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감히 저항하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그 인내심을 남들은 미덕이라 생각하겠지만 저는 점점 더 그것이 어머니를 어둠 속에 올가매는 밧줄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계속해서 캐묻자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의심이 많다며 쓸데없는 걱정으로 집안 분위기를 무겁게 만든다고 탓했습니다. 자꾸 상상하지 마. 부모님 평생 같이 사신 분들이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두 분이서 해결하시겠지. 당신이 자꾸 끼어들면 일만 더 복잡해져.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무심함이야말로 저 여인을 수십 년간 고통 속에 살게 한 원인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 말을 삼켰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만약 모든 것을 털어놓았을 때 제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마저 잃게 될까봐.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자신이 그런 용기를 가졌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부모님의 방문을 두드리는 것. 모두가 이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도록 아주 교묘한 핑계를 댈 것이었습니다. 저는 뜨거운 차 한 주전자를 준비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핑계였습니다. 어머니, 잘 오시게 차 한 잔 타왔어요.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그 방에 들어갈 유일한 명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문 너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었지만 밖에서 억눌린 흐느낌 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자 집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남편 곁에 누워 시계가 11시 5분 전을 가리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장은 출정하는 군대의 북소리처럼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몇 분 지나지 않아 익숙한 소리가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 가쁜 숨소리, 시어머니의 억눌린 흐느낌. 온몸이 떨렸지만 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찻주 전자를 들고 한 걸음씩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밑에 계단 하나하나가 제게 묻는 듯 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마주할 힘이 있기는 해.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방문 앞에 다다르자 아내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손을 들어 가볍게 3번 노크했습니다. 똑, 똑, 똑. 아내 소리가 즉시 멈췄습니다. 공간은 숨막힐 듯 고요해졌습니다. 제 가쁜 숨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것이 똑똑히 들렸습니다. 잠시 후 시아버지의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냐? 저는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저예요, 아버님. 어머니 잠 못 주무실까봐 따뜻한 차 좀 타왔어요. 영원처럼 느껴지는 몇 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시아버지의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노란 불빛 속으로 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제 속을 꿰뚫어 보려는 듯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들린 찻주전자를 흘끗 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 밤중에 차는 무슨, 아침에 마시거라.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저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숨겨진 칼날을 느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손이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찻주전자를 내밀었습니다. 이미 타왔는걸요. 밖에 두면 식어요. 어머니 따뜻하게 한잔하시라고요. 그러면서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그가 팔로 문틀을 막아섰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방 안에서 시어머니가 침대 가장자리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으며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필요 없다. 시아버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힘줄이 선 그의 팔은 여전히 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내 방으로 돌아가거라. 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어젯밤의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진실을 들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가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저 어머니가 편안하시길 바랄 뿐이에요. 그 말은 무거운 공간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가 이내 다시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라. 그러고는 제 바로 앞에서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찻주전자가 흔들리며 뜨거운 찬물이 흘러나와 손가락을 대었습니다. 순간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저 문을 부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그 첫 번째 희생자는 최은숙 여사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등을 돌려 한 걸음씩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은 천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문 뒤에서 저를 바라보던 시어머니의 눈빛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은 소리 없는 구조 요청이었고 연약하면서도 절망적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제 도움을 원하면서도 두려워서 감히 입을 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시아버지가 점점 더 저를 주시하고 있으며 그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제가 툇마루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을 때 최은숙 여사님이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주위를 살피시더니 속삭이셨습니다. 아가, 더는 신경 쓰지 마라. 괜히 너만 힘들어진다. 저는 고개를 들어 퉁퉁 부은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모른 척 할 수 없어요. 저 다 알아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입술이 떨리더니 고개를 세차게 저으셨습니다. 아무 말도 마라.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난 그이에게 빚을 졌어. 평생을 갚아도 다 못 갚을 빚을. 그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슨 빚? 평생을 남편과 자식을 위해 희생한 여인이 어째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한 남자에게 빚을 졌다고 말해야 하는 걸까?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멈추지 않는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누구도 어머니께 이럴 권리는 없어요. 무슨 빚이든 간에 이렇게 고통받으실 이유는 없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여전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목소리는 메어 있었습니다. 넌 아직 몰라. 평생 입 밖에 내지 못할 일들이 있단다. 어머니의 그 말은 제 가슴을 도려내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 뒤에 또 다른 비밀이, 제가 아직 건드리지 못한 깊은 진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그것이야말로 어머니가 수년간 모든 것을 감내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아직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만약 제가 강요한다면 더욱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것이라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그날 오후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셨습니다. 그는 툇마루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지만 저는 그가 아무것도 읽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따금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칼날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채소를 계속 다듬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막연한 두려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나를 감시하고 있다. 밤이 되자 저는 섣부른 행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손에 휴대폰을 쥔 채 멀리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 방에서는 여전히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번에는 다른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격렬한 소음 사이로 시아버지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은 내 거야. 평생 내게서 벗어날 수 없어. 그 직후 시어머니의 억눌린 흐느낌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말은 어머니에게 내려진 종신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제가 무언가 하지 않으면 어머니는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 비밀을 찾아내야 한다고, 어머니가 왜 그에게 빚을 졌다고 말하는지 알아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야만 어머니를, 그리고 저 자신을 이 악몽에서 구해낼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불과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져 저를 비극의 한가운데로 끌어당기리라는 것을. 그 사건으로 인해 저는 제가 보고 아는 것들이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그 빙산 아래 숨겨진 진실은 상상 이상으로 끔찍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는 것을. 시아버지가 당신은 내 거야. 평생 내게서 벗어날 수 없어라고 으르렁거리던 그날 밤 이후 제 머릿속은 마치 가시덩굴에 칭칭 감긴 듯 풀려고 할수록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몇 시간이고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억눌린 흐느낌과 난 그이에게 빚을 졌어. 평생을 갚아도 다 못 갚을 빚을이라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백 가지 가설을 세워보았지만 모두 막다른 길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마치 울창한 숲속에서 발자국을 쫓는 사람처럼 더욱 세심하게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아버지가 제향군인의 모임에 가셨을 때 시어머니가 거실에 홀로 멍하니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 곁에 앉아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저번에 아버님께 빚을 지셨다고 하셨잖아요. 왜 그게 빚인지 알고 싶어요. 평생을 아버님을 위해 희생하셨는데 더 이상 빚질 게 뭐가 있으세요?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으셨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한참 후에야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묻지 마라. 알면 알수록 너만 힘들어진다. 그 대답은 제 호기심에 불을 지피는 것과 같았습니다. 제가 더 캐물었지만 어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어머니의 과거가 평생을 짊어져야 할 만큼 무거운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어머니를 구할 수 있을까? 저는 입술을 깨물고 스스로 진실을 찾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기회는 무더운 어느 점심때 찾아왔습니다. 제가 계단 및 창고를 정리하다가 먼지 쌓인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옷가지와 빛바랜 사진들 외에 끈으로 단단히 묶인 종이 뭉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뭉치를 풀었습니다. 그것은 손으로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어떤 남자의 단정한 글씨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다가 하마터면 종이 뭉치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시아버지의 글씨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민준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쓴 것이었습니다. 편지 속에서 민준이라는 남자는 최은숙 여사님께 사랑이 가득한 말들을 전하며 미래를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평생 지켜주겠다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편지 한 장 한 장이 애틋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시아버지와 결혼했을까? 왜 편지 속의 남자가 지금의 남편이 아닌 걸까? 저는 상자 안을 더 깊이 뒤졌고 낡고 해진 사망진단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적힌 이름은 바로 강민준이었습니다. 그는 40여 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든 것은 사망신고인란에 박만식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었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시아버지가 최은숙 여사님이 사랑했던 그 남자, 강민준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뜻인가? 저는 황급히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심장은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마침 시아버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상자를 닫고 흘러내리는 식은땀을 닦았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저는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쳐다볼 수 없었고 시어머니는 기계처럼 밥을 입으로 가져가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저는 시아버지가 어머니를 바라볼 때마다 그 눈빛이 단순히 권위적인 것을 넘어 상대가 감히 저항하지 못하게 만드는 비밀을 쥔 자의 눈빛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은숙 여사님이 말한 빛띠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아무래도 어머니가 행복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당신 또 쓸데없는 생각하는구나. 어머니는 원래 순하고 인내심이 강하신 분이야. 어느 집에나 사정은 있는 법인데 자꾸 일 크게 만들지 마. 저는 목이 메어 벽 쪽으로 돌아누웠고 눈물이 흘러 베개를 적셨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또다시 시부모님 방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억눌린 흐느낌 사이로 무언가 쨍그랑하고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계단을 달려내려가 보니 시부모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방 안은 아수라장이었고 스탠드 조명이 바닥에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최은숙 여사님은 침대 구석에 주저앉아 흐트러진 머리를 한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방 한가운데 우뚝 서 있었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으며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어머니를 부축하려 달려갔지만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나가, 이건 우리 부부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맹수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저는 그가 그렇게 흉포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어머니 곁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어머니 좀 그만 괴롭히세요. 아버님, 저 다 알아요.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다 알아? 뭘 안다는 거냐? 저는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희생하신 거 알아요. 아버님이 과거를 이용해 어머니를 올가매고 계신 것도요. 제가 민준 아저씨 편지 다 봤어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아버지는 달려들어 제 어깨를 잡아챘습니다. 그의 눈은 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가 내년한테 이 집 물건 뒤지라고 했어. 누가 감히 내 일에 끼어들라고 했냐고. 그의 소나기 힘이 너무 세서 어깨가 부서질 듯 아팠습니다. 최은숙 여사님이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애한테 손대지 마요. 그 비명이 방을 갈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 가지를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최은숙 여사님이 시아버지에게 느끼는 공포는 단순히 육체적인 강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유령, 바로 민준이라는 남자의 죽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만약 저한테 손대시면 온 집안 식구들한테, 친척들한테 다 말할 거예요. 아버님도 영원히 숨길 수는 없어요. 시아버지는 저를 노려보더니 이내 마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습니다. 내년 말을 누가 믿을 것 같으냐? 이 동네, 이 집안 사람들 모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 하지만 넌 이제 막 시집온 며느리, 말 많은 년일 뿐이야. 내가 한마디만 하면 넌 거짓말로 집안 분란 일으키는 년이 되는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게는 낡은 편지 몇 장과 불분명한 녹음 파일 외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최은숙 여사님의 눈빛, 애원과 고통으로 가득 찬 그 눈빛이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어머니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아버님이 절 협박하실 수는 있어도 저는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 계속하시면 제가 모든 걸 세상에 밝힐 거예요. 시아버지는 오랫동안 저를 조용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손을 놓고 등을 돌려 문으로 향했습니다. 가기 전에 그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내년이 자초한 일이다. 문이 쾅 닫히고 방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시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며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알아요. 이제 혼자 겪게 두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맞서 싸워서라도 어머니를 지킬게요. 어머니는 흐느끼며 앙상한 손으로 저를 꽉 잡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울음 속에서 저는 고통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복도박 어둠 속에서 시아버지가 조용히 서 있었다는 것을. 그의 눈은 독사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부터 저와 시아버지의 전쟁이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시아버지와 정면으로 맞섰던 그날 밤 이후 이 집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제가 시부모님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애써 피하는 날들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의 발걸음 하나, 눈빛 하나, 마른 기침 소리 하나에도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눈의 가시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네가 자초한 일이다 라는 말을 내뱉은 이상 결코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부엌으로 내려가자 그는 이미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연하게 차를 마셨고 담배 연기가 답답한 공간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한번 훑어보고는 다시 신문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마치 칼이 살갗을 스치는 것처럼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최은숙 여사님도 그곳에 앉아 계셨습니다. 눈가는 퀭했고 물을 따를 때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입을 열면 진실이 터져 나올까봐 두려운 듯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태연한 척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밥을 먹으며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그가 안쓰러웠습니다.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애써 외면하는 걸까? 만약 내가 모든 것을 털어놓으면 그는 나를 믿어줄까? 아니면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를 믿을까? 그 생각은 무거운 돌덩이가 되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제 방 서랍 속에 넣어둔 휴대폰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에 녹음 파일이 사라진 것을 보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아버지 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제 방을 뒤져 파일을 지운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또다시 식탁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유롭게 생선을 발라 천천히 씹더니 갑자기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느릿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휴대폰은 기능도 참 많더구나. 주인이 간수 잘 못하면 잃어버리기 십상이지. 명심해라. 이 집의 모든 것은 이 집의 것이지 누구 개인의 것이 아니다. 말을 마친 그는 술을 한 모금 마시고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하마터면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최은숙 여사님은 고개를 숙인 채 밥그릇으로 눈물을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내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은 그저 허공에 흩어지는 말뿐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이상 그는 주저하지 않고 내 입을 막으려 할 것이다. 그보다 먼저 움직여야 했다. 그가 부인할 수 없는 무언가를 손에 넣어야 했다.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하자 저는 시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저는 방문을 닫고 어머니와 마주 앉아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제게 모든 걸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께서 민준이라는 분과 아는 사이셨다는 거 알아요. 제가 편지랑 서류들을 찾았어요. 제발 더 이상 침묵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총 맞은 듯 떨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가 그걸 다 읽었단 말이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애간장을 끊는 듯 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엄마는 민준 씨랑 젊은 시절부터 사랑하는 사이였단다.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었지. 하지만 내 시아버지도 그때 나를 마음에 두고 있었어. 그는 민준 씨의 친구였지만 항상 그를 질투했지. 그러던 어느 날 밤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사고가 났어. 민준 씨가 죽었다고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바로 내 시아버지였단다. 사람들은 운전 미숙이라고 했지만 엄마는 그 안에 내 시아버지의 손이 개입되었다는 걸 알아. 장례식이 끝나고 나는 무너져 내렸지. 내 시아버지가 찾아와서 책임지겠다고 나랑 결혼해서 미래를 돌봐주겠다고 했어. 나는 슬프고 두려웠고 다른 방법이 없었지. 그래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단다. 그때부터 그는 항상 내가 자신에게 평생의 빚을 졌다고 되뇌었어. 자기가 아니었다면 나는 기댈 곳조차 없었을 거라고. 어머니는 흐느꼈습니다. 두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꽉 조여오는 듯 아팠습니다. 그 빚이란 것은 죄책감과 어머니가 사랑했던 사람의
죽음으로 묶인 족쇄였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폭력뿐만 아니라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악몽에도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껴안았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빚도 없으세요. 그 죽음은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동안 그 사람은 어머니를 괴롭히기 위해 그걸 이용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몰라. 내가 이 사실을 말하면 온 동네와 집안이 망신을 당할 거야. 나는 사람들 눈초리를 견딜 수 없어. 차라리 내가 참고 말지. 온 가족이 무너지는 건 볼 수 없어.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이제는 제가 어머니의 며느리예요.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가 자유로워지실 수 있도록 제가 모든 걸 할게요.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손을 빼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희망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묵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모녀가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으냐.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 붉게 상기된 우리 두 사람의 얼굴을 훑었습니다. 그는 옅게 웃었습니다. 두 모녀가 금방 친해졌나 보구나. 보기 좋다. 하지만 명심해라. 이 집에서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사를 할 때 시아버지가 갑자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버지가 친척들하고 땅 문제로 상의할 일이 있는데 네가 같이 가야겠다. 며느리는 집에 남아서 어미 식사나 챙겨주거라. 저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땅 문제가 아니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저와 단둘이 마주할 공간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예상대로 다음 날 아침 남편이 그를 따라 나서자 저와 시어머니만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제가 막 식사를 준비하려는데 밖에서 문이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뛰쳐나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대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어디 간 것이 아니라 남편을 데려다주는 척하고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시어머니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심장은 북처럼 울렸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의 발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노리듯 느리고 묵직하게 그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내가 경고했을 텐데 끼어들지 말라고. 그런데도 감히 내 과거를 뒤지고 감히 민준이 그놈의 이름을 들먹여. 좋아. 오늘 내가 이 집에서 누가 주인인지 똑똑히 알려주마. 시어머니는 제 팔을 꽉 잡고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온몸이 활시위처럼 팽팽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더 이상 막연한 경고가 아니라 정면 대결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와 시어머니가 우리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방 안은 시아버지의 발소리가 복도 밖에서 울려 퍼지자 숨막힐 듯 좁아졌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문가에 주저앉아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최은숙 여사님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앙상한 뼈마디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밖에서는 그의 낮고 잠긴 목소리가 마치 판결을 내리듯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 숨길 수 있을 줄 알았나? 그리고 너 이제 막 시집 온 며느리 년이 감히 옛날 일을 들춰. 내가 똑똑히 알려주마. 이 집에서는 누구든 내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걸. 저는 떨렸지만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포를 이용해 우리를 통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오히려 제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제가 더 이상 예전처럼 무력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의 과거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이 우리한테 아무 짓도 못하게 할 거예요. 저 믿으시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가 남은 모든 믿음을 제게 맡기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바로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가 문을 세게 한 번 치자 문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문 열어. 마지막으로 말한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아버님, 저랑 어머니는 그냥 쉬고 있는 거예요. 할 말씀 있으시면 나중에 하세요. 그는 말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건조했습니다. 내년이 감히 나랑 대화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넌 이 집에 얹혀 사는 며느리일 뿐이야. 저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지만 다시 대꾸했습니다. 며느리도 이 집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더 이상 고통받는 걸 볼 수 없어요. 죽음 같은 침묵이 잠시 흘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열쇠가 찰칵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에게는 이 방 열쇠가 있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서로를 껴안았고 온몸이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아버지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커다란 몸이 복도의 빛을 가렸습니다. 그의 눈은 밤의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대단하군. 아주 대단해. 지금껏 이 집에서 감히 내게 맞선 년은 없었다. 오늘 내가 말 많은 것의 대가가 뭔지 보여주마. 그가 손을 들어 제 어깨를 내리치려 했습니다. 순간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만해요. 당신이 애한테 손 한 번만 더 대면 내가 다 말할 거야. 온 집안, 온 동네 사람들한테 옛날에 민준 씨가 어떻게 죽었는지 다 말할 거라고. 그는 멈칫했습니다. 손은 허공에 멈춰 섰고 눈은 위험하게 어두워졌습니다. 공기는 마치 작은 불씨 하나에도 폭발할 것처럼 팽팽해졌습니다. 저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감히 내 앞에서 그놈의 이름을 들먹여. 그는 맹수가 상처 입은 듯 으르렁거렸습니다. 최은숙 여사님은 떨면서도 제 등 뒤로 나와 섰습니다. 목소리는 메어 있었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입 다물고 모든 걸 참았어요. 하지만 당신이 내 며느리를 더 괴롭힌다면 나도 더는 두렵지 않아요. 전부 다 말할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강인한 모습을 보인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온몸이 바람 앞에 나뭇가지처럼 떨렸지만 눈빛만은 결연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두려움을 넘어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옅게 웃었지만 눈에는 악의적인 빛이 번뜩였습니다. 말해봐. 어디 한번 말해봐. 누가 믿어줄지. 40년이나 지났어. 모든 흔적은 사라졌지. 이 집안, 이 동네 사람들 모두 내가 얼마나 점잖은 사람인지 아는데. 당신이 입을 열면 사람들은 당신을 미친 여자, 거짓말하는 여자로 취급할 거야. 누가 당신 편을 들어줄 것 같아. 그의 말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그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그는 모범적인 남자였고 우리는 그저 집안의 여자들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제가 찾았던 편지들과 사망진단서 그리고 진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세상은 믿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한테는 증거가 있어요. 제가 전부 다 보관해뒀거든요. 시아버지는 움찔했습니다.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분명 그는 자신이 모든 흔적을 지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오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어디에 숨겼냐?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저만 아는 곳에 있어요. 만약 아버님이 어머니와 저한테 무슨 짓이라도 하시면 내일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협박하고 위협할 수는 있지만 제가 누군가에게 이미 말했을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 속에서 섣불리 행동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기는 멈춘 듯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는 마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웃었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며느리 하나는 잘 들였군. 당신 봤지? 드디어 당신도 동지를 찾았구나. 하지만 명심해. 이 집에 사는 한 누구도 내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어. 말을 마친 그는 등을 돌려 떠났습니다. 문을 어찌나 세게 닫는지 벽이 흔들렸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고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아가, 너무 무모했어. 하지만 내 덕분에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 저는 어머니를 껴안았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비록 이 방 안에서였지만 어머니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감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일단 빛이 새어들기 시작하면 그것이 점차 어둠을 가를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져 저와 시어머니를 새로운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으리라는 것을. 이번에는 과거의 진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위협받는 소용돌이 속으로. 그날 아침 하늘은 비가 올 것처럼 흐렸습니다. 제가 막 밥상을 차리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 구석에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마치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듯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유롭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동그랗게 피어올랐고 얼굴은 소름 끼치도록 냉담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해 보였지만 저는 거대한 폭풍이 터지기 직전이라는 것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 내내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설 때 그는 저를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악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알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예상대로 그날 오후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시아버지는 저를 툇마루로 불렀습니다. 낮고 잠긴 목소리였습니다. 아가, 네가 시집 온 뒤로 이 집안이 너무 시끄러워졌다. 나는 조용히 살고 싶은데 네가 자꾸 일을 만드는구나. 솔직히 말해봐라. 뭘 어쩔 셈이냐.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을 깎아내리려는 거냐?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저 어머니가 편안하시길 바랄 뿐이에요. 시아버지는 옅게 웃으며 담배 연기를 뿜었습니다. 편안? 그 여자는 40년 동안 내 곁에 있었지만 단 하루도 편안한 적이 없었다. 이제 막 시집 온 지 몇 달 된 며느리 년이 뭘 바꿀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고 눈은 저를 꿰뚫을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더 이상 고통받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는 말은 웃음을 터뜨리고는 제 귓가에 다가와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어디 한번 해봐. 내가 내년 입을 다물게 할 방법이 얼마나 많은지. 그 말은 비수처럼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떨렸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배 냄새와 함께 제 마음속에 무거운 불안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오후에 제가 우물가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갑자기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달려가 보니 솥에 있던 국이 새까맣게 타며 연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독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솥을 내렸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본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솥 안에는 이미 녹아버린 회색빛의 이상한 가루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만약 제가 제때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 국은 온 가족, 그 중에서도 저와 시어머니의 입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달려와 그 광경을 보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떨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저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시아버지 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협박에 그치지 않고 직접 손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도저히 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이 정도까지 했다면 저와 시어머니의 목숨이 정말로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탈출구를 찾아야 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릴 방법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증거는 그가 이미 없애버렸고 남편은 여전히 아버지를 맹신하고 있는데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마당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아버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그는 달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제가 민준 아저씨의 편지를 발견했던 그 나무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자를 들고 뒤뜰로 가서 구덩이를 파고 묻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제가 그 상자에 손댔다는 것을 알아채고 이제 증거를 인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절망 대신 마음속에서 격렬한 결심이 불타올랐습니다. 만약 그가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리게 둔다면 저와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을 것이다.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시장에 가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대신 뒤뜰로 향했습니다. 그가 상자를 묻었던 위치를 기억하고 작은 괭이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축축한 흙은 무거웠고 괭이질을 할 때마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마침내 나무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미처 처리하지 못한 편지 몇 장과 붉은 인장이 희미하게 찍힌 낡은 봉투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모든 것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원래대로 흙을 덮은 뒤 자리를 떴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것은 경찰서 도장이 찍힌 낡은 수사 기록이었습니다. 민준 아저씨의 교통사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목격자 진술은 모호했지만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목격자는 사고 직전 두 남자가 격렬하게 다투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민준 아저씨였고 다른 한 명의 인상착의는 시아버지와 일치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40년 동안 진실을 숨겨왔고 그것을 이용해 시어머니를 올가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 종이를 시어머니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벌벌 떨며 종이를 받아들었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맙소사, 처음부터 그 사람이. 어머니는 제 어깨에 기대어 흐느껴 우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안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든 걸 세상에 밝힐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를 지킬게요. 하지만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불타는 눈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달려들어 최은숙 여사님의 손에서 종이를 낚아채 구겨버렸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막아서려 했지만 그가 소리쳤습니다. 내년들이 감히 나를 배신해. 당신 내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너 며느리 년이 감히 나한테 맞서 똑똑히 알려주지. 이 집에 발을 들인 이상 길은 하나뿐이야. 고개를 숙이거나 사라지거나. 그의 고함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고
우리 둘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단순히 협박에 그치지 않고 정말로 행동에 옮길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절망적이었지만 동시에 결연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어머니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가, 두려워 마라. 필요하다면 엄마가 다 말할게. 죽더라도 더 이상 저 사람한테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야. 그 순간 저는 이 싸움이 생사를 가르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우리에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너무나 무거워서 숨만 크게 쉬어도 거대한 폭발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구겨진 수사 기록을 손에 쥔 채 우뚝 서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푸른 힘줄이 솟아 있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으며 두 눈은 당장이라도 우리 둘을 삼킬 듯이 이글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팔을 꽉 잡고 떨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전례 없이 결연했습니다. 나는 당신한테 너무 오랫동안 당하고 살았어요. 최은숙 여사님의 목소리는 메어 있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는 분명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힌다면 나도 더는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민준 씨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두에게 다 말할 거라고요. 시아버지는 순간 멈칫하더니 이내 하하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습니다. 당신 말을 누가 믿을 것 같아? 수십 년 동안 순종적으로 살아온 약한 여자가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꺼내는데 사람들이 누굴 믿을까? 당신? 아니면 이 동네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나?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하더니 달려들어 어머니의 뺨을 내리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달려들어 그의 팔을 꽉 잡고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그만하세요. 만약 어머니한테 손 한 번만 더 대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제가 서류 다 복사해뒀어요. 증거 가지고 있다고요. 그는 멈칫하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눈에는 의심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년이 뭐라고?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단호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전부 다 사진 찍어서 친구한테 보내놨어요. 만약 저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진실이 자동으로 공개될 거예요. 그 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천천히 팔을 내렸습니다. 일그러진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대단하군. 며느리 계산이 빨라졌어. 하지만 명심해. 그렇게 해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너랑 내 시어미는 이 집에 사는 한 여전히 내 손바닥 아니다. 말을 마친 그는 구겨진 종이를 바닥에 던지고 등을 돌려 밖으로 나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 소리는 선전포고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아가, 너무 무모했어. 하지만 내 덕분에 내가 아직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거야. 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계속 있다가는 언젠가 그 사람이 정말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이 집을 떠나야 해요. 최은숙 여사님은 화들짝 놀라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안 돼. 어디로 가? 온 친척들이 다 그 일을 존경하는데 누가 우리 말을 믿어주겠어. 엄마는 무서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당장 누가 믿어주길 바라지 않아요. 일단 저 사람에게서 벗어나야 우리가 살 길이 열려요. 여기 있다가는 매일 먹는 밥, 매일 자는 잠이 덫이 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소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권력을 손에 쥐는데 익숙한 사람으로 누구의 도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대로 있다가는 저와 시어머니가 다음 희생자가 될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시아버지는 일부러 부엌으로 들어와 제 바로 앞에 서서 느릿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협박 한번 잘하더구나. 하지만 생각해봐라. 내 남편이 누굴 믿을지. 용기가 있으면 그놈한테 한번 말해봐. 장담하건대 그놈은 너를 불효막심한 며느리, 거짓말로 집안을 망가뜨리는 년으로 볼 거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떨리는 손으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우리 둘 다 그에게 짓밟히고 말 것이다. 그날 오후 저는 몰래 밖에 나가 마른 음식들을 사서 방에 숨겨두었습니다.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모임에 가거나 다른 일로 바쁠 때 어머니와 함께 집을 떠나야 했다. 하지만 제가 막 돌아왔을 때 시아버지가 대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제 머릿속 계산을 전부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그가 제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밤이 되자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기와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다른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방에 앉아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나가보니 대문이 밖에서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시어머니를 부르러 뛰어 올라갔습니다. 어머니도 떨고 있었습니다. 아가, 일이 잘못됐어. 그 사람이 우리를 가두려는 거야. 우리 둘은 아래층으로 달려가 모든 창문을 확인했지만 전부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더 커져 북소리처럼 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어디에 있는 걸까? 왜 보이지 않는 걸까? 아니면 더 끔찍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걸까? 갑자기 툇마루 밖에서 매캐한 연기 냄새가 스며들어 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었다가 이내 얼어붙었습니다. 불. 그가 마당에 불을 질렀습니다. 저는 황급히 시어머니를 뒤로 끌었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이 우리를 태워 죽이려고 해요. 최은숙 여사님은 공포에 질려 머리를 감싸쥐고 더듬거렸습니다. 맙소사, 만식씨, 당신이 어쩌자고. 그 혼란의 순간 저는 정신을 차리고 2층으로 달려갔습니다. 툇마루 지붕으로 통하는 창문이 있다는 것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 따라오세요.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요. 우리 둘은 마당에서 타오르는 불길 소리와 자욱하게 퍼지는 연기 냄새를 뒤로하고 달렸습니다. 저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비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툇마루 지붕으로 기어나갔고 벽 옆에 소나무를 타고 내려가려 했었습니다. 비 때문에 미끄러워 몇 번이나 손을 놓쳤지만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마침내 우리 둘은 밖으로 탈출해 흠뻑 젖은 흙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비바람을 뚫고 골목으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심장은 터질 것 같았고 숨이 찼습니다. 등 뒤에서 타오르는 불빛 속에서 저는 마당 한가운데 조용히 서 있는 시아버지의 그림자를 얼핏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은 빛에 물들어 있었고 두 눈은 미친 사람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는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어디로 도망가든 내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친한 이웃인 옆집 아주머니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주머니는 흠뻑 젖고 넋이 나간 우리를 보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저는 겨우 힘을 쥐어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희 좀 살려주세요. 시아버지가 저희를 죽이려고 해요. 아주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경악하며 황급히 우리를 집 안으로 끌어들여 문을 잠갔습니다. 아주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에게 수건을 건네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어쩌다 이런 일이.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습니다. 마음속으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밤 이후 우리는 더 이상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시아버지는 이제 우리를 완전히 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이제 과거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하루하루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 비 오는 밤, 저와 시어머니가 옆집 아주머니 댁으로 피신했을 때 우리 둘은 흠뻑 젖고 넋이 나간 모습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허둥지둥 수건을 찾고 불을 피워 옷을 말려주시며 입으로는 계속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습니다. 세상에 그동안 고생하는 건 알았지만 박서방이 이렇게까지 잔인한 사람일 줄은 몰랐네. 시어머니는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으며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연민과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보며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 무슨 증거라도 있어? 말은 이렇게 해도 이 동네 사람들 다 박서방 존경하잖아.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다 믿을걸. 증거가 없으면 큰일인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슴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영리했고 자신의 이미지를 만드는 법을 알았습니다. 사람들 눈에 그는 기둥이었고 모범적인 남편이었으며 엄격하지만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아버지였습니다. 만약 제가 입을 연다면 저는 분명 거짓말쟁이, 집안의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몰릴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주머니 댁에서 임시로 머물렀습니다. 저는 깜빡이는 등잔불을 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지 않으면 저와 시어머니는 곧 시아버지에게 명예를 짓밟히고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결코 가만두고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다음날 아침 온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젯밤 시아버지 댁에 누전으로 불이 날 뻔했는데 그가 제때 발견해서 다행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며느리가 무슨 생각인지 비 오는 밤에 옆집으로 뛰쳐나갔다며 참 이상한 일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소문은 바람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점심때가 가까워질 무렵 시아버지가 직접 아주머니 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단정한 옷차림에 어젯밤의 흉포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온화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어젯밤에 집에 누전이 돼서 마당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집사람하고 며느리가 너무 놀라서 이리로 뛰어왔나 봅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으니 걱정이 돼서 아침부터 바로 데리러 왔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저와 시어머니를 향해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집으로 가자.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남들이 웃는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평범한 누전 사고에 겁먹은 사람으로 만드는 각본을 이미 짜놓은 것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반신반의하며 우리에게 쏟아졌습니다. 아주머니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의 연기랑 불길이 대단하던데 비명 소리도 들리고요. 시아버지는 즉시 말을 막았습니다. 여전히 온화한 표정이었습니다. 네, 누전되면 연기가 많이 나니 누구나 겁먹지요. 저는 남자라 침착하게 대처했지만 여자들은 놀랄만도 합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지요. 불이 집으로 번졌으면 온 동네가 고생할 뻔했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위기를 은혜로 바꾸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모두를 화재로부터 지켜준 영웅인 것처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진실을 외치고 싶었지만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눈초리에 목이 메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입을 연다면 사람들은 저를 망상에 빠진 사람으로 취급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저를 향한 눈빛은 어디 한번 해봐. 모든 걸 잃게 될 테니라고 말하는 듯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지금이 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묵묵히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 집으로 돌아가는 제 마음은 쓰라렸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시아버지의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가 먹이를 노리듯 날카롭고 집요하게 저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손을 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몇 마디 교묘한 말로 우리를 동네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분해서 숨이 막혔지만 이제 저와 시어머니가 그 어느 때보다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 곁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우리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 해요. 더는 있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은 협박에서 그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도 보셨잖아요. 우리 둘 다 해칠 계획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았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엄마는 무서워. 40년 동안 이 어둠 속에서 살아서 이제 익숙해졌어.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 눈초리를 견딜 수 있을까? 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누구에게도 빚진 게 없어요. 대가를 치러야 할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계속 침묵하시면 평생 묻혀 살게 될 거예요. 누가 믿어주지 않더라도 제가 어머니 편에 설게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둘은 화들짝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제가 나가보니 시아버지가 어둠 속에 서서 우리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둘이서 또 무슨 속삭임이냐, 또 무슨 짓을 꾸미는 게냐, 명심해라. 이 집에서 내 말을 거역하는 자는 누구든 좋은 꼴을 못 볼 것이다.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는 등을 돌렸고 그의 그림자는 어두운 복도 뒤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위협은 망치처럼 제 머릿속을 계속해서 내리쳤습니다. 저는 그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외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경찰만이 그 같은 사람을 상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편지와 수사 기록은 그가 이미 손에 넣었습니다. 제게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본 모습을 드러내게 만드는 것. 제 머릿속에서 대담하면서도 위험한 계획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가 제가 여전히 무언가를 쥐고 있다고 믿게 만들어 덫을 놓을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제가 아직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는 분명 그것을 되찾으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다른 사람이 그 광경을 목격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시어머니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돌아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물러서면 안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둘 다 목숨을 잃을 거예요. 저 믿으시죠? 어머니는 저를 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떨리는 끄덕임은 제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저는 이 계획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유의 빛일지 아니면 더 깊은 어둠의 심연일지. 하지만 이제는 발을 내디뎌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집에 머무는 하루하루가 죽음에 가까워지는 하루하루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아버지의 술주정 섞인 말을 녹음한 그날 밤 이후 저는 위험한 무기를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작고 연약했습니다. 잡음과 술주정이 섞인 낡은 녹음기 하나. 하지만 저와 시어머니에게는 폭풍우 속 유일한 구명조끼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 나무 상자 깊숙한 곳에
여러 겹의 천으로 감싸 쓸모없어 보이는 옷가지들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언젠가 시아버지가 발견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제 예감대로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시끄러운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더 교묘한 방법으로 험담하고 이야기를 지어내고 저와 시어머니를 사람들 눈에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장에 나갔다가 생선 가게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얼핏 들었습니다. 박 서방네 며느리 요즘 이상하대. 밤마다 소리 지르고 헛소리를 한다나 봐. 최 여사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울기만 하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꽉 조여왔습니다. 그 소문들은 분명 누군가의 손에 의해 퍼뜨려진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채소 가게 아주머니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아주머니는 연민과 의심이 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몸을 억누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상대로 대문 앞에 다다르자 시아버지가 동네 어르신 두 분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느리고 부드러웠지만 제 귀에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여자라는 게 가끔 기가 약해서 헛것을 보기도 하지요. 요즘 저희 집이 좀 시끄럽습니다. 며느리가 의심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해서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러다 병이라도 날까봐. 두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말이 맞네. 여자들이 괜히 일을 만들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각본을 짜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를 망상에 빠진 사람으로 만들어 제가 진실을 말해도 거짓말, 정신병으로 치부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치명적인 덫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때 그는 일부러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내 아내가 왜 그러냐? 밤마다 놀라서 소리 지른다고 하던데 사실이냐?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아니에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시아버지가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입술을 깨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고 눈에는 무력감이 가득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어머니는 저를 방으로 끌고 가 목이 메어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그 사람이 옛날이랑 똑같이 하고 있어. 예전에 내가 민준 씨 얘기를 꺼내려고 했을 때도 그 사람은 내가 신경이 약하고 헛것을 본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어. 다들 그 사람 말을 믿었지. 그리고는 나를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더구나. 그때부터 나는 입을 다물었단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번에는 저 사람이 성공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 우리한테는 녹음 파일이 있고 옆집 아주머니도 들으셨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지어내든 증인이 있어요.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둘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문이 열리고 시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노란 불빛 속에서 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옅게 웃었습니다. 둘이서 또 무슨 속삭임이냐. 나한테도 좀 들려주려무나. 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용기를 쥐어짰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두렵지 않아요. 만약 아버님이 계속 협박하시면 제가 모든 진실을 밝힐 거예요. 제가 다 녹음해뒀거든요. 그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는 마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칼로 베는 듯 했습니다. 내년이 내가 술 취해서 한 헛소리 몇 마디가 무슨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세상이 믿을 것 같아. 어디 한번 해봐. 너랑 내 시어미가 어떤 꼴을 당하는지 보게 될 테니. 그는 떠났지만 그의 말은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상대로 다음날 아침에는 저와 시어머니가 정신이 불안정해서 집을 나가려 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등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분해서 목이 메었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옆집 아주머니를 찾아가 녹음 파일을 들려드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이었구나. 알겠다. 필요하면 내가 증언해주마. 하지만 조심해야 해. 박서방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완전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시아버지가 잠들었을 때 저와 시어머니는 속삭이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준비해야 해요. 기회가 오면 제가 이 녹음 파일을 밖으로 가져갈 거예요. 필요하다면 직접 경찰서에 갈 거예요. 최은숙 여사님은 저를 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결연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네가 하는 대로 엄마도 따를게. 더는 못 참겠다. 밖에서는 바람이 소나무 사이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운명의 절규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한 걸음만 잘못 내디디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 둘이 함께 두려움의 문턱을 넘었다는 것을 똑똑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아버지와의 마지막 결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우리를 완전히 굴복시키거나 아니면 진실이 빛을 보게 되거나 비록 그 대가가 우리의 목숨일지라도